모든 확언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이의 행동이 변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드물고 불규칙한 방문 동안 그는 마야의 행동이 급격히 나빠졌음을 알아차렸다. 아이는 말을 안 듣고 매우 예민해졌으며 계속 울고 잠들기를 힘들어했다. 날카로운 소리에 깜짝 놀라기도 했다. 아버지는 이것을 어머니와 그녀의 새 남자친구의 부정적인 영향과 직접적으로 연관지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손발이 묶인 상태였다. 법원은 이미 판결을 내린 뒤였다. 사실 이 시기에 마이클은 돈을 요구하는 채권자들의 감시를 받고 있었다. 아마도 이것이 마야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에게는 금지된 약물로 인한 막대한 빚이 쌓여 있었다. 그것을 판 사람들은 대가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점점 더 위협적으로 행동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걸려오는 전화, 협박 메시지, 긴장감은 고조되었다. 어느 날 저녁, 제임스가 다나와 마이클과 함께 사는 딸을 데리러 갔을 때 깨진 창문을 보았다. 바닥에는 유리 파편이 흩어져 있고 창틀에는 테이프가 붙어 있었다. 두 사람 모두 불량배들의 소행이라고 둘러댔지만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빚진 사람을 겁주기 위해 바로 그 사람들이 벌인 일이었다. 다음 방문 때는 집에 페인트가 칠해져 엉망이었다. 누군가 메시지를 남기려 한 듯 흰 벽에 붉은 자국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게다가 전 부인은 제임스가 오기 하루 전 누군가 배전반에서 퓨즈를 뽑아갔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파악할 때까지 거의 하루 동안 전기 없이 지냈다. 다나는 전 남편에게 불량배나 스토커 짓이라고 설득했다. 크게 뜬 눈, 신경질적인 웃음. 그녀가 단순히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젊은 엄마가 집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정말 몰랐던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생부가 딸에 대한 학대를 의심하게 되었을 때 그는 증거를 수집하고 문서화하기를 원했다. 근거 있는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서였다. 불행히도 이 시기에 마야의 생모는 그가 딸과 만나는 것을 거의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러 가지 핑계로 주말에 아이를 보내는 약속을 몇 번이나 취소했다. 아이가 아프다고 했다. 딸이 아빠에게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제임스는 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이제 명백해졌다. 이 모든 것은 아이의 멍이 낮게 하고 불편한 질문이 나오지 않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행해진 일이었다. 시간은 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딸이 마침내 생부의 집에 오게 되자 다나는 또다시 새로운 상처에 대한 변명을 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마야가 며칠 동안 조부모님과 함께 지냈다고 말했다. 그들이 실수를 해서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또다시 누군가의 잘못이었고 그녀의 잘못은 아니었다. 제임스에게는 매우 유감스럽게도 마야는 나이 때문에 의사 표현이 매우 서툴렀다. 아버지는 이 문제에 대해 아이와 대화하려 했지만 멍을 가리킬 때마다 아이는 무언가가 때리는 신용을 했다. 그리고 D라고 말했다. 조용히 거의 속삭이듯이. 나중에야 제임스는 아이가 마이클의 성인 데이먼드를 줄여서 부른 것임을 깨달았다. 당연히 이것만으로는 아이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그를 비난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너무 늦기 전까지는. 수사 과정에서 문자 내역과 전화기를 확인한 후 많은 정보가 확보되었다. 다나는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마이클이 내뱉는 어떤 거짓말도 기꺼이 믿었다. 그는 주로 마야가 산책 중에 놀이터에서 넘어졌다고 주장했다. 혹은 집안에서 뛰다가 어딘가에 부딪혔다고 했다. 이 청년을 만나기 전에는 아이의 삶에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 하지만 이런 눈에 띄는 변화조차 생모에게는 어떤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않았다. 그녀는 계속해서 자신에게 들려오는 이야기를 믿었다. 그리고 처벌받지 않는 상황 때문에 사태는 악화되었다. 제임스가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알아내려 하자 다나는 경계하며 동거남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마야에게는 실제로 물린 자국과 유사한 이상한 멍들이 생겼다.
쌍을 이룬 반원형 자국들이었다. 그 후 마이클의 가장 이상한 변명이 나왔다. 그는 마야가 스스로를 문다고 말했다. 문자 대화 중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고는 진짜야, 걔가 그러는 거야. 그래서 형사들은 의문을 가졌다. 모든 이상한 부상과 남자친구의 의심스러운 행동에도 불구하고 왜 다나는 의료센터나 경찰 혹은 다른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는가? 젊은 엄마는 자신의 경험 부족을 핑계로 댔다. 저는 몰랐어요. 그녀는 계속해서 반복했다. 저는 다 괜찮은 줄 알았어요.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가족에게 마야의 부상에 대해 불편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을 때 정작 마이클은 이렇게 말했다. 만약 그들이 이런 질문을 멈추지 않고 남의 일에 계속 참견한다면 더 이상 아이를 봐주지 않겠다고 했다. 최후 통첩이었다. 거칠고 직설적이었다. 예상과 달리 이 발언에 대한 다나의 반응은 모호했다. 그녀는 남자친구에게 그를 믿는다고 설득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행동과 돈을 아껴야 할 필요성을 정당화했다. 대화는 다나가 그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신뢰한다고 말하는 것으로 끝났다. 그리고 그가 계속 딸을 봐주기를 원했다. 마이클에 대한 의심을 확인하는 대신 그녀는 계속해서 그를 변호했다. 심지어 폭행당한 딸의 사진을 보여주었을 때도 그녀는 남자친구의 보살핌이 없었다면 마야가 더 심하게 다쳤을 것이라고 모두에게 장담했다. 앞뒤가 뒤바뀐 논리였지만 그녀에게는 설득력이 있었다. 제임스는 전처의 순진함에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연인 간의 수차례 문자 대화는 어떤 상황에서도 딸에게 손대지 않겠다는 마이클의 장담으로 끝났다. 그리고 그녀는 그에 대해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심지어 그 운명의 날, 마이클이 마야가 숨을 쉬지 못한다는 메시지를 보냈을 때조차 젊은 엄마는 남자친구를 사랑한다는 말로 짧은 대화를 마쳤다. 그리고 그를 잃고 싶지 않다고 했다. 그녀가 아이의 운명은 전혀 걱정하지 않는 것이 분명했다.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었다. 아이가 집에서 아직 살아있는 상태로 발견되었을 때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즉각 심각한 의심이 제기되었다. 의료센터에서는 아이의 몸에서 치유 단계가 각기 다른 수많은 멍을 발견했다. 그 중에는 물린 자국과 유사한 매우 의심스러운 흔적들도 있었다. 1차 검진을 했던 간호사는 나중에 아이의 상태를 보고 손이 차가워졌다고 진술했다. 부검 결과 법의학자는 아이가 둔기, 아마도 성인의 주먹으로 장기간 고문을 당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모든 정황이 마이클을 가리켰다. 가장 집중된 부위는 마야의 머리와 복부였다. 힘을 실어 바닥에 내던져졌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마야를 살리려 했던 외과 의사의 소견에 따르면 아이는 마치 높은 곳에서 추락하거나 고속으로 달리는 자동차 사고를 당한 것 같은 모습이었다. 내부 장기가 손상되었다. 출혈이 광범위했다. 이러한 끔찍한 사실들을 보고 나서야 다나는 비로소 무언가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자백했다. 어쨌든 이번에도 아무것도 몰랐다는 엄마의 주장은 거짓이었다. 아이의 상태는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동거남에 의한 조직적인 고문의 결과였다. 이것은 그녀에게 비밀이 아니었다. 주위의 모든 사람이 이에 대해 말하며 젊은 엄마에게 심사숙고할 것을 요청했었다. 하지만 그녀는 듣고 싶어 하지 않았다. 경찰과 구급대원이 마야를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신고를 받고 그들 커플의 집에 도착했을 때 27세의 마이클은 체포되었다. 그가 아이에게 저지른 짓에 대해 혐의를 받았다. 그는 신문을 받았지만 아무것도 자백하지 않았다. 마야가 의료센터에서 세상을 떠나자 이 청년은 아이의 목숨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는 이제 유력한 용의자가 되어 다시 신문실에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조용히 앉아 있었고 두 손은 책상 위에, 시선은 똑바르게 향해 있었다. 오히려 그는 마야와의 관계를 사랑이 넘치고 상호 이해가 가득한 것으로 묘사했다. 이 젊은 남자의 말에 따르면 그는 그녀에게 화를 내거나 목소리를 높인 적조차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녀가 갑자기 숨을 쉬지 않게 된 그날, 그는 그녀의 상태가 좋지 않음을 느꼈다. 그녀가 의식을 잃기 전 그들은 함께 엑스박스 게임을 하고 있었다. 그는 소파에, 그녀는 그 옆에 있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침실로 향했다. 마이클은 게임을 계속했다. 약 10분 후 아이 방에서 쿵 하는 큰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러 일어났다. 올라가는 도중에 발이 걸려 넘어졌다. 그는 움직임 없이 누워있는 마야를 발견했다. 알고 보니 그녀는 실수로 침대에서 떨어진 것이었다. 이는 설득력이 없게 들렸다. 그는 즉시 아이의 호흡이 불규칙하다는 것에 주목했다. 그래서 여자친구에게 연락해 집으로 오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 후에 구조대에 신고했다. 구조대가 출동하는 동안 배차 담당자는 마이클과 통화했다. 그는 응급처치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받았다. 이 젊은 남자는 자신의 진술에 따르면 인공호흡과 심장 마사지를 실시했다. 이 모든 것은 거짓말이었다. 침대에서 바닥으로 몇 번 떨어진다고 해서 그토록 많은 멍이 생길 수는 없었다. 모든 정황이 아이에 대한 지속적인 학대를 말해주고 있었지만 마이클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감 있게 행동했고 명확하게 대답했다. 그 후 그날 아침 그의 집에 들렀던 젊은 남자의 의붓아버지가 형사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마야의 행동에 너무나 놀라 처음에는 아이를 데려가려고까지 했었다. 그 남자의 말에 따르면 아이는 울면서 엄마를 찾았다. 겁에 질린 듯 보였고 마이클을 보자 숨으려고까지 했다. 벽에 몸을 붙이고 얼굴을 돌렸다. 아이가 이 남자 곁에서 불편해한다는 것은 분명했다. 의붓아버지가 남자에게 이에 대해 말하자 그는 모든 게 괜찮다고 말했다. 그리고 걱정할 것 없다고 설득했다. 억지 미소, 가벼운 어깨 으쓱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는 마야의 이상한 행동이 담긴 영상을 찍는 데 성공했다. 나중에 이 영상들은 법정에서 사용되었다. 아이가 두려워했다는 증거였다. 형사들은 마이클의 통화 기록을 조사했고 그 시간대별 내역에 충격을 받았다. 구조대 신고 전화는 집 전화로 걸었다. 하지만 배차 담당자가 젊은 남자에게 응급처치 방법을 안내하는 동안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다. 바로 은행으로 건 전화였다. 휴대전화로 말이다. 범인은 위독한 상태의 마야를 방에 방치한 채 잠시 자리를 비워 대출을 추가로 신청한 것이다. 그녀의 운명은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돈이 더 중요했다. 이 모든 사건들과 젊은 남자의 의심스러운 행동 외에도 수사관들은 그가 여자친구에게 충실하지 않았음을 밝혀냈다. 실제로 그는 온라인 데이트 사이트에 프로필을 가지고 있었다. 다나와 함께 사는 동안 그는 다른 여자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만남을 가졌다. 심지어 내연녀 중 한 명이 그를 통해 임신했다고 고백하는 메시지 내역도 발견되었다. 그녀와의 연락은 즉시 끊겼다. 마지막 메시지는 답장 없이 남겨졌다. 금지 약물 외에도 마이클은 스테로이드를 복용했다. 이것이 그의 공격적인 행동과 정서 상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약물 사용 중에 더욱 그랬다. 그는 어떤 순간들에는 자신을 전혀 통제하지 못했다. 호르몬, 분노, 빚, 이 모든 것이 뒤섞였다. 이 때문에 마야가 피해를 입었다. 그녀는 그 곁에 있었다. 그녀는 무방비 상태였다. 다나는 이 모든 사실을 몰랐다고 계속 주장했다. 젊은 엄마 또한 딸에 대한 학대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녀의 무관심이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조장했다고 간주되었다. 다나는 상황에 대해 경고를 받았지만 딸을 보호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대신 마이클을 지지하며 그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했다. 사랑은 맹목적이다. 때로는 비극에 이르기까지. 2023년 10월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었다. 이 기간 동안 이미 세상을 떠난 아이의 생모는 남자친구에게 너무 빠져 있어 눈이 멀었었다고 진술했다.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리고 동거남이 아이에게 해를 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젊은 엄마는 남자의 그런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인지하지 못했다. 한동안 다나는 경찰이 일어난 일에 대해 그녀에게도 부분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는 사실조차 이해하지 못했다.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이 단순한 진실을 이해시키는 데 성공하자 그녀는 태도를 바꿨다. 필요한 순간에 울기 시작했다. 이제 젊은 엄마는 후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실제로 그녀를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모두가 다나가 단지 감옥행을 피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했다. 청문회 동안 변호인은 그녀를 잔인한 아버지의 손에 의해 어린 시절 오랫동안 학대로 고통받은 피해자로 묘사하려 했다. 결국 그 아버지는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다. 다나는 자신에게 일상이었던 학대 행위에 익숙해져 있었다. 정서적 트라우마가 그녀의 판단력을 흐리게 했고 이 모든 일이 아이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변호인의 이 모든 주장은 배심원들의 동정심을 최대한 자극할 수 있었다. 하지만 딸의 운명에 대한 그녀의 무관심을 결코 정당화할 수는 없었다. 법정에서 다나는 이제 마이클과 같은 방에 있는 것조차 불쾌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 섞인 이야기에 또 다른 거짓말을 덧붙였다. 다나의 이전 진술에 따르면 그녀는 마야를 잃은 후 임신 중절을 겪었다고 했다. 형사들은 이미 이 이야기를 들은 바 있었다. 이제 그녀는 더 나아갔다. 신문에서는 단순 임신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이제는 마이클의 쌍둥이 아이였다고 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운명은 비극으로 끝났다. 다나의 말에 따르면 이제 그녀는 마이클이 딸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것을 깨닫고 임신중절 수술을 했다고 했다. 피고인은 그와 아무런 관계도 맺고 싶지 않았고 그의 아이를 낳고 싶지도 않았다고 했다. 목소리는 단호했고 시선은 똑바랐다. 이 주장은 즉시 검찰에 의해 확인되었다. 임신, 중절 또는 그 어떤 것도 확인해 줄 의료 기록은 없었다. 허무맹랑한 소리였다. 이 거짓말은 다나에게 큰 타격을 입혔다. 배심원들은 그녀가 거짓말쟁이라고 판단했다. 딸에 대한 범죄적인 무관심을 보여준 것이다. 명백히 위험한 일들을 그저 무시했다. 또한 딸에게 일어난 일 이후 그녀가 마이클과 헤어지긴 했지만 곧바로 새로운 남자친구를 찾았다는 사실도 엄마의 무관심을 입증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와 관계를 맺고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 모든 것은 세상을 떠난 이에 대한 애도와는 거리가 멀었다. 삶은 계속되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재판 결과 24살의 다나는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마이클 게이먼드에 대한 재판이 재개되었다. 그는 다나와 달리 혐의를 인정하기를 거부했다. 그의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가학적인 동기나 계획성이 없었으며 마야에게 일어난 일은 의도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일어난 일은 사고라는 것이다. 목소리는 설득력 있게 들렸고 제스처는 적적했다. 피고인을 정당화하려는 이 모든 한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마이클은 아이의 목숨을 앗아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선처를 베풀어 21년 후 가석방 신청 자격을 부여했다. 감방 문이 닫혔다. 열쇠가 자물쇠에서 돌아갔다. 아이와의 작별은 2022년 11월 4일에 진행되었다. 작은 관, 하얀 꽃들, 수십 명의 사람들. 이 비극적인 사건 이후 제임스는 소셜미디어 페이지에 딸을 위한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다. 그는 아이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그리고 그들이 반드시 다시 만날 것임을 알렸다. 커서가 화면 위에서 깜빡였다. 눈물이 키보드 위로 떨어졌다.